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의 박수진입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 꼭 안전운전하셔서 교통사고 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오늘도 계속해서 교통법률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자가용 많이 이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가철을 맞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만큼 저와 함께한 교통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지난 시간에 비보호 자회전 신호체계와 끼어들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런 분들 위해서 비보호 자회전 끼어들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비보호 자회전은 녹색 직진 신호일 때 자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녹색 신호에 자회전을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비보호 자회전입니다. 이럴 때는 과실을 80% 정도 부담을 하게 되니까 네. 자회전 할 때는 녹색 신호를 잘 보시고 각별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의 앞지르기를 말하는 겁니다.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앞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 앞지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끼어들기가 금지된 장소가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터널 내라든지 교량 위라든지 교차로 부근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흰색 실선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비보호 자회전 신호체계와 끼어들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비보호 자회전일 때 녹색불에 가야 할지 적색불에 가야 할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비보호 자회전 신호체계는요, 녹색불일 때 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끼어들기를 할 때는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도로 사정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내와 저녁 외식을 한 나가정 씨. 결혼 후 첫 데이트라 저녁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밤 11시가 되어 자가용을 타고 귀가하는 나가정 씨 부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앞차가 차로를 지키지 않고 비틀비틀 위태롭게 달리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나가정 씨가 앞차를 추월해 나가려는 찰나에 그만 비틀거리던 앞차와 충돌해버리고 마는데 나가정 씨는 허리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일단 차에서 내린다. 비틀거리며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도 내려서 다가오는데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풍긴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 살펴봤는데요. 지금 운전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가고 있고 또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져서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음주운전 사건 사고 많이 접하시나요? 네, 많습니다. 박수진 아나운서님도 네. 뉴스를 접해보시면 네. 음주운전 사고, 대형 사고를 종종 접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직접 경험해봤던 사고도 이분이 대리운전 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네. 손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갑자기 음주운전 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차가 속도가 있다 보니까 운전하신 분이 직진차 운전 기사분이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네. 양쪽 대퇴골이 부러지고 이래서 총 4회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고 네. 또 1년 1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후유장애까지 남아서 고생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빈번하게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글쎄 보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네, 특히 뭐 저는 그 딱히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네,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그 음주운전을 하면 졸음운전을 하거나 판단력과 반응 시간이 늦어져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거나 네, 도로 위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또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기보다도 오히려 뭐 다음 날 출근할 때 불편하니까 차를 가져간다든지 네. 뭐 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불편하다든지 또 뭐 조금 마셨으니까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과 불이익을 생각한다 하면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요,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술자리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네.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 합니다. 네, 그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 조사에 의해서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혈액 측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혈액 측정을 할 때는 3회에 걸쳐서 불응을 할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3회에 걸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일단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네. 채취를 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음주운전을 측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에 있는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여기서 0.05% 이상이 음주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0.04는 음주가 아닙니다. 음주가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나요? 예. 그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행정처벌로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네,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음주 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네, 음주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까지는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네, 그 다음에 0.1에서 0.2%가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적인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지금 사례를 보면 운전자가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도망을 가시거나 또는 나 음주운전한 거 모른 척 해달라고 살해금을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나가정 씨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네. 뭐 돈을 받고 네. 음주운전을 봐준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그 피해자는 네.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또그 음주 처벌이 되려 그러면은 네. 측정을 해둬야 됩니다. 네. 측정을 않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해자의 처벌도 문제지만 내가 보상을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음주한 것은 과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꼭 측정을 해둬야 될 것이고 뭐 예전에 사고 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본인이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음주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는 이게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입증이 안 돼서 과실 적용이 안 되니까 본인이 꼭 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음주 측정 꼭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간혹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음주가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참고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때는 그 입안에 남아 있는 그 알코올 양이라든지 그다음 음적 측정기에 그 알코올 양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헹구고 난 후에 네. 이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네. 아파트 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발견됐는데 이분은 그 일반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 처벌이 면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음주 운전했더라도 또 그런 건 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의 아내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니까 당연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 적용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뭐 상대 차량이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네.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거는 첫째 치료비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네. 그 다음에 입원 치료 기간 또는 그 통원 치료 기간 중에 치료를 위해서 일을 못했다면 그 휴업 손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나중에 치료 후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에 대한 상실 수익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에 대해서 그 진료 변경차와 후속 직행차와의 사고가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나가정시는 추월해서 이제 나가고 나가는데 앞에 그 음주차가 진료 방해를 했다 그러면 네. 기본 과실 한 70%에서 음주 과실 20%를 가산한다 그러면 가해자는 과실이 한 90% 되고 네. 나가정시도 전년 책임이 없이는 안 되고 한 10% 정도는 과실이 책정이 돼서 네. 상계 후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첫 번째 사례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요, 잠시 포인트 정리하고 다음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뚝소리 나는 생활법률,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첫 번째로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 상식 알아봤습니다. 교통법률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늦잠 때문에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된 나태한 씨. 씻지도 않은 채 옷만 입고 나온 나태한 씨는 차를 몰고 급하게 나선다. 골목길을 벗어나 큰 도로에 들어선 나태한 씨. 나태한 씨는 차선을 수시로 바꾸며 질주한다. 그런데 운전이 좀 과격했던 탓일까? 뒤에 따르던 화물차가 크락션을 몇 번 울리더니 나태한 씨의 차를 진로 방해한다. 약이 오른 나태한 씨도 이에 맞서서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도로 위에서 신경전을 벌이는데 며칠 후 나태한 씨는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해 경찰서에 출두하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복운전입니다. 이 보복운전이 교통사고 비율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보운전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배려심 부족으로 발생하는 보복운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사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복운전에 대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앞에 상황이 안 나와서 그런데 화가 나서 지금 뒤로 보복 운전을 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두 번씩이나. 네. 내려, 빨리 내려. 당황해서 나와 보시는데요.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이라고 들었어요. 화물차가 밀어붙이게 하네요. 네. 잘 가고 있는데 또 본인도 위험할 텐데. 도로로 완전히 밀어붙여서 네. 뺏겨버립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앞서서 보복 운전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네. 앞에 들어와서 네, 그리고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욕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영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선생님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도 많이 접하셨나요? 예, 뭐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저도 젊을 때인데 네. 아침에 출근 중에 아파트 내에서 네. 차가 이제 한 대씩 이렇게 교차로 나가고 있는데 그 우측에 있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젊을 때고 해서 가음도 지르고 삿대질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리는 분이 여자분인데 네. 차를 중간에 세우고 네. 차문을 잠그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계속 출근 시간에 차는 밀리지 네.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네. 차가 일대 정체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그렇게 당하고는 저는 그때 이제 깨우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차 운전에도 욕을 하거나 네. 그런 안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그 아주머니가 저희한테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복운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운전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이 전에는 형사처벌만 하던 것이 네. 행정처벌이 추가돼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렇게 그 행정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그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하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복 운전이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은 난폭 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위협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46조에서는 난폭 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당 항목이 9가지가 됩니다. 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네.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거기 5번째고요. 네. 6번째,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7번은 소음 발생. 그 다음에 8번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네. 9번째,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도 보복 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로드 레이지라고 한답니다. 네. 이것이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인데요.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네. 이것이 1984년도 미국 일간지 LA 타임즈가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요? 예, 난폭 운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다 보복 운전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네. 상대방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옆으로 위험하게 밀어붙인다거나 이런 것이 전부 위협 행위가 되겠고 네. 난폭 운전, 보복 운전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 영상에서도 살펴봤는데요. 보복 운전이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복 운전을 유발하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박 아나운서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 보복 운전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서로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양보 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끼어들기나 경적, 상량 등 서행 운전, 급제동, 급감속으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보복 운전을 예방하려면은 서로 간 운전 에티켓, 서로의 배려하는 마음에서 보복 운전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 법적인 처벌도 강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개정됐나요? 네.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네. 6개월이 지나서 지난 7월 28일부터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이 전면 시행됩니다.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는 사소한 문제로 앞차량을 앞질러 급정거차 또는 차선 변경 등으로 위협을 하거나 폭행과 고의로 사고 내는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옛날에도 형사처벌은 있었습니다만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벌이 없어서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반영해서 면허 정지 내지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법이 강화되었다고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서 서로가 질서를 지키고 네. 양보심을 키워서 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화가 나서 사고를 냈어요. 사고 낸 것까지 좋은데 이제 사고 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복 운전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물론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은 그 사고를 낸 가해자가 100% 책임을 져야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과실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보험 처리로 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운전자가 고의로 이 사고를 냈다 그러면 고의는 보험에서는 면책입니다. 네. 그렇지만 운전자가 뭐 고의는 아니고 좀 위협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 그러면은 본인 과실이 많아서 보험 처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보면은요, 지금 나태한 씨도 덩달아서 보복 운전을 했고 화물차도 같이 잘못한 상황인데 이 선생님이 만약 나태한 씨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나태한 씨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되고 네. 그 양보를 했다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네. 양보하지 않고 본인도 뭐 보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서로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면 네. 상반과실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에 되는 벌금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불가피하게 이제 그 나태한 씨가 자기가 그 과실을 줄이려면은 블랙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설치된 CCTV를 보완을 해서 본인이 먼저 시행한 것이 아니고 네. 나중에 본인도 억울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참작이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과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보복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만약에 자칫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보복 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복 운전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상대방 차가 길을 막거나 경적을 울리고 이렇게 위협을 시작한다 싶으면 상대방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적당한 곳에 차를 정차하고 위협한 차량을 피한다든지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 붙는다면은 뭐 블랙박스나 이런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또 피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뭐 몰린다면은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항상 그 나중에를 대비해서 또 블랙박스나 CC 카메라를 잘 확보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음주운전과 보복운전은요, 도로 위에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로 위에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음주운전과 보복운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두 사례는 사고가 났다 하면은 뭐 어떠한 해결 방법 없이 본인이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인 만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법률 상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